삶은 그런 저를 속이더군요. 사람이 진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오히려 더 빠르게 더러워진다고 하죠. 물가 모르고 아무데나 덤비면 빠지기 마련이고 급한 길도 애워가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성을 잃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내게 시련을 안겨준 원인을 아예 인생에서 제거할 수도 있고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또 저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살면서 뭐든 대충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 공부든 노는 거든 뭐든 그 순간에 몰입하는 걸 좋아했고 그걸 원동력으로 살았어요. 뭐든 목표가 있어야 직성이 풀리고 그 목표가 하나 있으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죠.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도 처음부터 저는 사업을 할 작정으로 마케팅 관련 과를 나와서 취업도 그쪽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대로 30 초반에 퇴사해서 저만의 제휴 마케팅 회사를 차렸죠. 처음엔 1인 사업으로 시작한 게 나중에는 직원이 9명으로 늘어서 소규모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회사야말로 제 젊음을 바쳐 일궈낸 자산이자 제 자긍심이었어요. 그렇게 불도저처럼 원하는 건 이뤄내야 직성이 풀리는 저도 단 한 가지 앞에만 서면 쩔쩔 매게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아내와 딸 앞에서죠. 제 가족 앞에서만 서면 그저 모든 결정은 아내와 딸에게 맡깁니다. 뭐든 그 둘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으니까요. 아내와의 연애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직장에서는 하나에 꽂히면 밀어붙여서 성사시키기 일쑤인데 아내와는 처음에 말 트는 것도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제가 아내 앞에서는 숫기가 없고 조용하니까 아내도 연애하는 동안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죠. 아내는 저보다 말이 많고 적극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저도 다른 곳에서는 한 적극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만 서면 작아졌어요. 심지어 프로포즈도 아내가 반강제적으로 제게 받아낼 정도였다니까요. 아내에게 옆구리 찔려 프로포즈하고 나서 제가 먼저 결혼 소식을 전한 건 저희 부모님이나 아내의 부모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의 20년 지기 친구였어요. 저와 중학생 때 만난 친구는 늘 저와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같이 했고 축구도 같이 하는 등 일상의 모든 시간을 공유했고 심지어 어른들 눈을 피해서 몰래 담배 펴보는 것 같은 일탈도 함께했죠.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커서도 장난스럽고 능글맞은 녀석인데 그런 놈이 지금은 공무원이 돼서 나라밥 먹고 사는 게 늘 신기하더군요. 그 친구와는 막 성인 됐을 때 서로 약속을 하나 했거든요. 서로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주기로 말이죠. 그래서 아내가 프로포즈를 받아준 날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고 냅다 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불러냈습니다. 야, 주혁아, 형님 먼저 간다. 와서 사회나 보고 가. 뭔데 뭔 수를 썼는데 재수 씨한테 무릎 꿇고 빌었냐? 결혼 안 해주면 죽어버린다고? 네가 뭘 알겠냐.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 게. 다 됐고 축의금 필요 없으니까 와서 마이크 잡고 재롱 부리고 가. 야, 강영우, 먼저 간다고 되게 유세다. 예의도 없는 게 청첩장 하나 손에 안 쥐어주고 냅다 결혼한다고 하냐? 오늘 프로포즈 했는데 무슨 청첩장이야. 야, 그럼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겠다. 내 생각엔 일주일 내로 재수 씨가 안 한다고 한다. 너무 성급했다고. 내가 내 손모가지를 건다. 손모가지를 걸어. 오냐, 내 결혼식에 네 손목으로 공양이나 바쳐야겠다. 잘 살게 해달라고. 친구가 손모가지를 건다고 했지만 저와 아내는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는 제 결혼식 사회에서 첫인사를 이렇게 시작했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결혼식 사회를 맡은 최주혁입니다. 영우가 결혼을 못한다에 손모가지를 걸었는데 오늘부로 제 손목은 영우의 소유가 되겠네요.
하지만 영우야, 내가 결혼하면 내 소목 돌려주길 바란다. 친구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애를 시작했고 몇 달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봤는데 제 인사말을 이렇게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강영우입니다. 오늘 주혁이에게 가져간 손목 돌려주려고 왔습니다. 이 정도로 스스럼 없는 사이인 저와 친구는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친구가 결혼하기 전에도 넷이서 자주 놀러 다녔거든요. 저와 친구야 두말할 거 없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잘 맞았고 친구의 아내와 제 아내도 성격이 참 잘 맞았어요. 여름 휴가, 겨울 휴가 할 것 없이 4명이서 함께한 시간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저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런 날도 다 옛날 일이 됐죠. 저희는 결혼하고 1년이 좀 지났을 때 아이를 낳았는데 신혼생활을 천천히 보낼 수 없어 아내도 저도 섭섭했지만 아이 키우는 또 다른 행복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막 제가 일로 바쁠 시기라서 아내가 임신했을 때 한 번 더 챙겨주지 못한 게 미안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못하니 다른 걸로 보상하려고 했죠. 아내는 장모님과 아래로 2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처남들은 아내와 나이 차이가 제법 났거든요. 집안 막둥이인 막내 처남은 제가 가족으로 들어갔을 때 대학생이었죠. 처가는 장모님 혼자 3남매를 키우느라 넉넉하지 못했는데 아내가 그 시기에 막내 처남의 등록금을 걱정했었어요. 그때 시험인가 과제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장학금을 받을 성적이 안 된다고요. 제가 뭔가 해줄 게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 좋았죠. 저는 사위 노릇, 매형 노릇 한다고 막내 처남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4학년 1학기, 2학기 2번을 말이죠. 처음 제가 먼저 등록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을 때 장모님과 막내 처남은 저를 은인 보는 양 굴었죠. 아유, 진짜 우리 강사위 덕에 막내 대학 졸업할 수 있게 됐어. 아유, 이걸 어떻게 고마움을 전해야 되나? 가족 일인데요, 뭘요. 빚을 내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돈 드린 거잖아요. 매형, 저 정말 졸업해서 취업하면 바로 매형한테 이 은혜 보답할 거예요. 매형 내복부터 사드릴게요. 야, 넌 고작 내복으로 입시 쓰려고 해? 그리고 이 누나는 누나가 매형이랑 결혼해서 너 졸업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 와, 얘기가 또 어떻게 그렇게 되나? 진짜 누나는 뭐든 본인 좋을 대로 해석한다니까? 너 그렇게 건방지게 말할 거면 등록금도 도로 뱉어내.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매형,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했어요? 넉넉하고 여유 있진 않았지만 처가 식구들은 모두 재밌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나 유쾌하게 절 반겨주었고 또 제가 작은 걸 해주든 큰 걸 해주든 뭐든 더 해주고 싶을 만큼의 반응을 보여주었죠. 왜 선물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응이 크고 구수하다고나 할까요? 처가는 시골의 양옥집이었는데 거의 다 쓰러져 가다시피 했거든요. 지은 지 오래된 집을 거의 헐값에 얻은 거죠. 결혼 전에 처음 처가로 인사드리러 간 날 처갓집 상태를 보고 어떻게 여기서 3남매와 장모님이 몇십 년을 사셨을까 놀랐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2년쯤 뒤에 제가 장모님께 어버이날 선물로 양옥집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아내에게 먼저 말을 꺼냈을 때 아내는 놀라고 고마워서 눈물을 다 흘리더군요. 딸인 본인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먼저 챙기니까 감동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처음으로 완성된 처갓집에 모두 구경을 간 날 2명의 처남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문을 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 옛날에 인기 많았던 러브하우스에서 나왔던 노래 말이죠. 따라라라딴 따라라란. 둘이서 집 소개하는 MC처럼 집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어디가 더 좋아졌는지 떠들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연신 아유, 아유 이런 감탄사를 내뱉으시며 벽이든 바닥이든 까칠한 손으로 쓰다듬으셨어요. 처갓집 식구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데 그때는 정말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리지 않고 해주고 싶더라고요. 장모님도 저를 정말 아들처럼 챙겨주셨고 또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이고 또 제 가족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 뿐이라서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도 가족도 아무래도 인복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끝까지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활짝 꽃이 피어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하죠. 제 행복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8년쯤 지났을 때 제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바로 제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거죠. 찰나의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찰나여야만 했습니다. 회사에는 9명의 식구들이나 있었고 또 저에겐 벌어먹일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찰나일 거라고 찰나여야 한다는 처절한 부정이 무색하게 회사는 점점 고객과 일거리가 줄었어요. 그 당시 비슷한 마케팅 회사가 늘기도 했고 확실하게 다른 회사와 차별성이 없으면 그저 도태되기 십상이었으니까요. 일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적자가 나서 사원들 정리도 한 번 했고 나중에는 남은 사람들의 월급 주는 것도 매달 겨우 줬었네요.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피땀으로 일군 회사의 위기에서 돈을 끌어모아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유지할지 아니면 정리하고 급한 불을 끈 후에 다른 일을 알아볼지를 말이죠. 처음엔 제 명의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묵을 집까지 사라지게 되니까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순 없었죠. 제 사업이 실패했다고 아내와 딸이 이사까지 해야 한다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았거든요. 아내에게 의논을 하니까 아내는 착잡해하긴 했지만 제 뜻에 맡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 정리해야겠어. 매번 적자 메꾸면서 시간 때우는 것보다 빨리 정리하고 다른 일 찾아보는 게 낫겠어. 무슨 일? 당신 다른 일 할 거 있어? 그래도 대표까지 했는데 이것도 다 경력이잖아. 어디서든 불러주겠지. 나만 눈 낮추면 될 거야. 눈을 낮추면 그만큼 연봉도 낮아지겠지. 그래, 당신 일이니까 당신 결정에 따를게. 사업이 기운 이후로 더 힘든 건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싸움이 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제게 실망한 게 눈에 보여서 괴롭더라고요. 제게는 딸린 책임이 너무나 많았기에 더 이상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회사를 정리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무실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 월급, 퇴직금까지 모두 챙겨주고 저는 제 자식 같은 회사의 문을 닫았습니다. 매달 고정된 수입이 없으니 저도 저지만 아내가 참 힘들어했네요. 사업이 기울면서 딸이 다니는 학원의 학원비도 몇 번 밀렸었어요. 회사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일단 집 대출금하고 딸 학원비 등을 급한 불부터 껐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알아보고 다녔어요. 30대 후반에 다시 취준생이 된 거죠. 저만 눈을 낮추면 어디든 들어갈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보다 학벌도 스펙도 심지어 나이도 어린 친구들도 바늘구멍 통과해서 취업하는데 저 같은 아저씨 받아줄 곳은 바늘구멍은커녕 벌레 콧구멍보다 좁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취업 준비하고 면접 보러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기 시작했어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저 나 받아줄 자리 나길 기다릴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딸에게는 최대한 제 사업이 망하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을 느끼게 하기 싫어서 주말도 없이 매일 해가 떨어지면 나가서 남의 차 운전해주면서 돈을 벌었네요. 밤낮 없이 깨어있고 당장 고정된 수입도 일자리도 없다는 불안감에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사업을 접고 일자리 준비를 다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바로 아내와의 관계였어요. 제가 오전에 면접을 죽쓰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는 저를 보고 항상 말했거든요. 면접은 잘 봤어? 나오래? 아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반응이 영. 또 내 나이 보고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했고, 거기 과장님이랑 동년배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면접까지 보러 오라고 하냐? 피차 시간 낭비인데. 물론 아내도 조급했겠죠. 남편이 사업을 접고 무직 상태로 있으니.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그저 조금의 응원과 공감을 바랐습니다. 제 사업이 잘 안 된 후로 아내는 한 번도 당신을 믿는다, 같이 뭐든 해보자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염치도 없이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분명 초반에 제가 갓 사업을 시작하면서 힘들어했을 때 옆에서 힘을 줬던 사람인데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지만 제일 응원을 바란 사람에게 저렇게 냉랭한 반응만 보니 씁쓸하더군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일단 제가 하던 일이 잘못돼서 가정에 위기가 왔으니 저는 그저 죄인이었어요. 처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매번 먼저 불러주시고 뭐든 챙겨주시던 장모님은 그저 절 안쓰러워만 하셨지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악착 같아졌나 봅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 며칠 후부터 아내가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지더군요. 처음엔 혹시 제가 대리 나가기 전까지 같이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의아해서 제가 넌지시 물었죠. 어디 나가? 외출 준비해? 잠깐 나갔다 올게. 당신 나가기 전에 유진이 오면 저녁밥 좀 챙겨주고 나가. 오늘 학원 안 가는 날이라 빨리 오니까. 당신 그때까지 안 들어와? 저녁까지 먹고 오게. 어디 가는데? 요즘 자주 나간다. 당신 지금 대리 뛰는데 나도 뭐라도 해야지. 요즘 부업하는 친구들한테 정보 좀 얻고 있어. 부업? 당신 일하게? 그럼 계속 놀까? 계속 당신 대리기사 월급으로 살 수 없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 없는데 하나하나 가슴에 비수를 꽂더군요. 저 만나기 전에 서비스업 일 2년 한 게 아내의 경력의 전부였는데 오랫동안 일 안 한 사람이 발 벗고 나서니까 괜히 더 미안해졌네요. 능력이 없어서 아내까지 고생시키는 못난 남편의 처지는 참으로 처량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저도 아내도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어요. 저는 대리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갔고 아내도 외출하는 시간이 점점 늘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줄어드는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한 번은 카드값이 평소에 2배로 많이 나왔길래 아내에게 물었어요. 평소 아내가 가지고 다니는 아내 이름으로 된 카드였거든요. 아내는 신용카드, 저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들고 다녔습니다. 여보, 요번 달 청구서 봤어? 그거 당신 핸드폰으로 모바일 청구서 가지?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야? 그거 유진이 학원비가 저번 달부터 오르기도 했고 내가 좀 썼어. 친구들이 일자리 소개해준다고 해서 내가 밥 사고 차 사고 했거든.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로 더 나올 수 있나? 그럼 일은 부업으로 구했어? 아니, 아직. 내가 유진이 보면서 마땅히 할 게 없네. 시간도 다 애매하고. 끝이 없는 터널을 걷는 기분 아시나요? 분명 이 정도 걸었으면 저 멀리 출구의 빛이 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터널은 끝나지 않고 그 빛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 제 상황이 그랬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지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비뚤어진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대체 이 터널이 끝나기나 할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매일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이 폭발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일찍 대리운전 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7시에 일찍 콜이 들어온 시청으로 갔죠. 근데 백화점을 지나고 있는데 도로 맞은편에 낯익은 차 한 대가 보이는 겁니다. 검정색 소나타. 물론 소나타가 국민 자동차일 만큼 흔한 차라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번호판이었어요. 4로 시작하는 4자리 번호판. 그렇습니다. 그 차는 바로 제 아내의 차였어요. 아내는 이미 오전에 장모님이 와서 김장을 도와달라고 해서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내의 차가 서울 한복판에 있다니 이상하잖아요. 제가 번호판을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 피곤해서 뻑뻑한 눈을 다시 떠서 유심히 살폈습니다. 근데 번호판은 물론이고 왼쪽 브레이크 등 옆이 살짝 찌그러진 것까지 똑같았어요. 아내의 차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었고 그 와중에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아내의 차로 다가가고 있더군요. 아니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조수석으로 타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사고가 잠깐 정지되는 거 아시죠? 정말 백치처럼 뇌가 굳어버립니다. 아내 차 조수석으로 타는 제 결혼식 사회자, 저와 제일 친한 친구를 보면서 뇌가 굳는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친정에 간다고 했던 아내가 시청 근처에서 차를 대고 있고 시청에서 일하는 친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아내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그때까지도 솔직히 정말 멍청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둘이 만난 거라고요. 절대 제가 염려하는 그런 일은 아닐 거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애써 움직여 신호등을 건넜습니다. 건너면서 일단 들어온 콜을 취소했네요. 참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제 밥벌이는 챙기게 되더라고요. 신호등의 파란불은 깜빡거리고 차와 저와의 거리가 점점 좁아질 때 저는 봤습니다. 제 친구의 왼쪽 손이 제 아내의 뒤통수를 쓰다듬는 걸 말이죠. 저는 조수석 쪽으로 빙 돌아 앞쪽으로 갔어요.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유리창으로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저와 영혼을 함께한 친구가 한 차에 탄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둘이 손깍지를 잡고 있더군요. 그리고 서로를 정말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며 뭐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밖에서 보고 있을지 상상도 못하고 있는 낯짝으로 말이죠. 그러더니 제 아내가 제 친구에게 갑자기 바싹부터 친구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게 신호탄인 양 저는 차로 성큼성큼 가까이 다가가서 다리를 쳐들었어요. 그리고 콰득 하는 소리가 나며 둘이 탄 차가 덜컹 하고 흔들렸습니다. 제가 운전자 쪽 사이드 미러를 냅다 발로 찍어서 부러뜨렸기 때문이죠. 엄마야! 뭐야? 밖에서도 차 안에서 놀라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급작스런 충격에 둘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이내 차 밖에 지켜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 사색이 되더군요. 사람 얼굴에 핏기가 싹 빠지는 광경은 생전 처음 봤어요. 저는 바로 운전석 쪽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머리채를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렸어요. 잠깐만. 이거 나. 여보 잠깐만. 이거 좀 놔봐. 조수석에서 멍청하게 보고 있던 친구는 제가 아내의 머리를 잡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고 허겁지겁 내려서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야, 영우야. 일단 그거 아! 저를 말리려고 다가오는 친구의 머리채도 낚아챘어요. 양손의 꽃, 아니 양손의 머리통이었죠. 저는 나달라고 요란 떠는 두 사람을 제 앞에 가까이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말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냐고. 너희가 제정신이야? 여보, 일단 놓고 내 말 좀 들어봐. 일단 놓고 말해. 사람들이 다 봐. 다른 사람들 무서운 애가 길 한복판에서 유부남이랑 아니 남편 친구랑 붙어 있어? 잠깐,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거 놓으면 내가 다 설명한다고.
그래, 영우야. 일단 이거 놓고 말하자. 어? 이 상태에서는 말할 것도 못해. 어떤 식으로 말할지는 내가 정하고 언제부터야. 바른 대로 말해. 한 사람이 두 남녀의 머리채를 양손에 잡고 있는 모습이 희귀하긴 할 겁니다. 두 사람이 소리를 꽥꽥 질러대고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 이목을 더 끌기도 했고요. 그 결과 폭행이라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나 봐요. 두 연놈을 추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서더니 신고받고 출동했다고 하면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엄연히 제가 피해자인 상황이지만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제가 가해자처럼 보이긴 하겠죠. 저는 경찰에 연행되면서 일단 정신을 차리고 아내 차 안에 블랙박스를 떼서 챙겼네요.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 번뜩이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생전 처음으로 조서라는 걸 쓰고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둘 다 혼날 순서 기다리는 애들처럼 초조하게 보였죠. 저는 경찰서에서 나와 그 둘을 보면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는다. 언제부터야? 여보, 그게 쓸데없는 살 붙이지 말고 언제부터냐고. 아, 내가 덧붙이자면 나 아까 당신 차에서 블랙박스 챙겼어. 당신 블랙박스 용량 꽤 큰 걸로 아는데 내가 사서 달아줬으니까 괜한 거짓말 할 생각하지 말고 말해. 6개월. 반년? 반년 동안 깜쪽같이 날 속인 거야? 어? 진짜 돌았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그저 욕정에 눈 멀었다고밖에 설명 안 된다. 애초에 둘이 처음부터 왜 따로 만난 건데? 어? 내가 주혁 씨한테 먼저 연락했었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돈 빌리려고. 돈? 돈을 왜 빌려? 당신 일 그렇게 되고 항상 생활비가 모자랐잖아. 그것 때문에. 그건 당신이 카드값만 줄였으면 되는 일이었어. 죄다 당신 카드값으로 나간 거잖아. 내가 우리 생활비로 썼으면 말도 안 해. 근데 진짜 사랑 가지가지로 비참하게 만든다.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둘이서 만나게 된 계기가 내 사업 망해서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 책임이라고? 영우야, 그게 아니라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나랑 자그마치 20년이야, 20년. 근데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치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그리고 당신은 나랑 애까지 있어, 어? 우리 딸 있다고, 딸. 근데 이 새끼 한번 만나보니 나도 우리 유진이도 기억에서 싹 사라지든? 어? 여보, 나도 너무 힘들어서. 개소리 좀 하지 마. 힘들어서 바람 피웠다는 게 말이 돼? 차라리 너희 둘 다 머리가 어떻게 된 양심 없는 것들이라고 만났다고 해. 아니다. 더는 너희 얼굴 마주보고 있기도 힘들다. 더 이상 말 썩고 싶지도 않아. 나 없는 곳에 가서 물고 빨든 알아서 해라. 다 필요 없으니까. 영우야, 여보. 저는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상도 못하고 마주친 아내의 외도 현장 때문에 오늘 일당도 못 본 건 생각도 나지 않고 바로 앞에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갔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자고 있고 저는 딸 자는 얼굴 한번 보고 거실로 나와서 주머니에 있던 블랙박스를 꺼냈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지 않았어도 확인을 해야 할 일이니까요.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대략 3개월치 영상이 저장되어 있더군요. 저는 제게 걸리기 전 찍힌 영상을 확인했어요. 참 가관이더라고요. 친구는 차에 타자마자 바로 제 아내에게 자기야라고 하더군요.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오늘 어디로 갈까? 저번에 갔던 데로 갈까? 왜 여기 백화점 근처에 있는 호텔? 아, 저번 달에 갔던데? 근데 괜찮아? 외박할 수 있어? 오늘 친정 간다고 했어. 하루 자고 오겠다고. 오, 잘했네. 오랜만에 오래 같이 있을 수 있겠다. 맞아. 아, 그리고 그 인간 얼굴 하루 동안 안 봐서 속이 다 시원해. 아,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영우? 왜?
아직도 일 못 구했어? 구했겠어? 매일같이 대리만 뛴다. 회사 대표였던 사람이 남의 운전기사 노릇이나 하고 괜히 사업한다고 하지 말고 주혁 씨처럼 공무원 준비나 하지. 한 번에 말아먹으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 영우가 어릴 때부터 사업병이 좀 있었지. 허세도 있고. 솔직히 사기 결혼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뭐야? 영상은 제가 등장하는 순간에 끝났어요. 아주 둘이 신나서 제 욕을 하는 걸 직접 들으니까 허무해지더군요. 분명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제 착각이었던 겁니다. 이 둘은 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를 정말 사랑하고 아꼈다면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이런 대형 사고를 치지 않았겠죠. 눈물은 흐르지 않고 그저 무한대로 부정적인 상념만이 제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나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도 들었고요. 너무 말도 안 되고 부당한 일을 겪으면 사람은 꼭 나 자신을 의심하잖아요. 설마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내 잘못된 건 가정도 친구도 모두 버리고 눈 맞은 그 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 여기서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바로 제 친구의 아내죠. 그 사람은 지금 본인의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상상도 못하는 상태로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겠죠. 다음 날 저는 당장 친구의 아내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 주혁이에게는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요. 그렇게 불쌍한 처지인 저와 친구의 아내는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제가 본인을 왜 불렀는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친구의 아내는 아직까진 얼굴에 미소를 지은 채 제게 물었어요. 영우 씨, 진짜 오랜만이죠? 갑자기 연락 와서 놀랐어요. 문자 내용이 너무 진지해서 무슨 일 있나 했다니까요. 주혁이는 봤어요? 어제? 그 사람 어제 당직이었어요. 동료랑 바꿨다고 못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아직 얼굴 못 봤죠. 진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수아 씨한테 악감정은 없다는 거 알아줘요. 근데 수아 씨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 뭔데요? 되게 겁주네. 영우 씨 말해봐요. 저는 말해보라는 친구 아내의 말에 그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틀어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어라? 영우 씨, 지금 이거 뭐예요? 제 아내랑 주혁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설마 그게 말이나 돼요? 일단 들어봐요. 듣고 판단해요. 그리고 한동안 영상 속의 음성을 듣던 친구의 아내는 금방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먼저 더 듣지 못하겠다는 듯이 노트북을 닫더라고요. 이게 지금 영우 씨, 이게 진짜 두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정연이랑. 친구의 아내와 제 아내 언니는 넷이서 놀러 다닐 때 친해져서 친한 동생 사이로 꽤 돈독했거든요. 그렇게 만난 인연이 더럽게 꼬이게 됐으니 배신감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전하게 돼서 미안해요. 근데 수아 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수아 씨 결정이에요. 난 바로 이혼이에요. 와, 진짜 제발 결혼하자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더니 이렇게 엿을 먹이네요. 분이 안 풀리는 것처럼 주먹을 깍 쥐어 부들부들 떠는 친구 아내를 보면서 제가 내려야 할 결정을 생각했어요. 친구의 아내에게 알려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내가 와 있더라고요. 뻔뻔한 인간,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하다니. 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아내를 무시하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쭈뼛거리며 쫓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뒤돌아서 아내에게 물었죠. 뭔데? 왜 따라 들어와? 우리 대화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당분간 말 걸지 마. 어? 말 걸지 말라고. 내가 지금 정말 큰일 낼까봐 하는 소리니까 들어. 당분간 말 걸지 말고 되도록 내 눈에도 띄지 마. 알아들어?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주인 같은 꼴로 방을 나가더군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이대로 같은 집에서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다간 정말 더 큰일을 낼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싸웠다는 걸 눈치챈 딸이 불편해하는 게 마음 아프긴 했지만 당장 뭘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일요일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듯이 예상치 못한 손님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바로 제게 모든 걸 들은 친구의 아내였어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문을 열어줬지만 왜 온 건지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선 친구의 아내는 제게 아는 체 하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야, 최정연! 친구의 아내는 아내의 이름을 소리쳤어요. 다용도실에 있던 아내는 놀라 거실로 나왔고 이내 제 이름을 울부짖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하고 얼굴이 빠르게 사색이 되더군요. 여긴 왜? 왜? 너 지금 왜냐고 했냐? 친구의 아내는 빠르게 아내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머리통을 냅다 잡아 흔들었죠. 저는 좀 놀라긴 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당할만 했으니까요. 그저 한 발자국 뒤에서 가정 파탄범이 매맞는 모습을 지켜봤죠. 이 미친년아, 네가 어떻게 그래? 네가 사람이야? 어? 어떻게 남편 친구랑 바람이 나? 어떻게? 언니, 일단 이거 놓고 말해요. 아, 아. 날도 있는 년이 세상 무섭지도 않냐? 이런 걸 보기 싫었으면 남의 남편하고 엮이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말하며 친구의 아내는 이제 들고 있던 가방으로 바닥에 엎드린 아내의 등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그저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뒤로 딸의 방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경악에 찬 눈으로 딸이 이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친구 아내에게 가서 말리면서 넌지시 말했어요. 수아 씨, 이제 그만해요. 여기 제 딸 있어요. 제가 딸 얘기를 꺼내니까 이성이 돌아온 것 같더군요. 본인도 때리느라 산발이 된 머리를 정리하더니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요, 영우 씨. 맞아, 유진이가 있었죠. 내가 순간적으로 잊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분이 안 풀려서. 그쯤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가요. 그래야죠. 아, 맞다, 최정연. 너 이제 어떻게 하냐? 내 남편이, 아니, 네 내연남이 너 버린댄다. 너 그냥 한순간 실수래. 단 한 번도 좋았던 적 없고 내가 상대를 잘 안 해줘서 아주 잠깐 한눈 판 거래. 그냥 갖고 놀려고. 나도 그놈하고 이혼할 거긴 하지만 너 진짜 어쩌냐? 어? 내연남한테서 버림받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네. 잘해봐. 친구의 아내는 그 말만 남기고 떠났고 남은 아내는 그대로 방 안에 주저앉아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옆을 지나쳐 딸과 대화를 하기 위해 딸의 방으로 들어갔죠. 아니, 가려고 했죠. 바닥에 있던 아내가 제 바지를 잡고 늘어지지만 않았으면 말입니다. 제가 싸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니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여보, 영우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짜 순간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내가 너무 외로워서 미쳐 있었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연남한테 버림받고 나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는 남편이라도 잡아야겠다 싶어? 진짜 진심이야. 앞으로 이럴 일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유진 아빠, 제발. 당신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미 서로만 바라보자고 했던 서약 어긴 건 당신이야. 그런 인간 약속을 뭘 믿고 믿냐고. 됐고, 이혼해. 이혼하자. 나 그동안 당신 눈칫밥 먹으면서 산 것도 너무 힘들었고
내 친한 친구하고 바람난 여자랑 무서워서 더는 같이 못 살아. 여보, 이혼하자고. 당신 짐 정리해서 빼는 동안 여기서 지내도 되는데 되도록 죽은 듯이 지내. 내 눈에 띄지 말고, 어? 내가 당신한테 하는 마지막 부탁이야. 제가 매정하게 다리를 잡은 아내의 손을 벌레 쫓는 것처럼 떼어내서 바로 딸의 방으로 향했고 남은 아내는 그저 오열만 할 뿐이었어요. 딸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까 딸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유진아, 많이 놀랐지? 이게 사실은 엄마 바람 피웠어? 요새 초등학생들은 확실히 조숙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10살 때 이 광경을 봤으면 그냥 덜덜 떨기만 했을 텐데요. 엄마가 유진이랑 아빠한테 큰 잘못을 했어. 그래서 아빠가 엄마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게 됐어. 유진이랑은? 아빤 당연히 유진이랑 살고 싶지. 근데 유진이가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해도 이해할 거야. 아빠는 유진이 결정에 맡길게.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근데 무슨 일이 있던 어떤 변화가 있던 아빠랑 엄마는 세상에서 유진이를 제일 사랑해. 알지? 알아. 나도 아빠 사랑해. 한껏 풀죽은 목소리의 딸에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저 어른들 잘못에 애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사람이 가장 힘들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오히려 다른 남자, 심지어 저와 가장 친한 친구와 놀아난 사람하고는 영원히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아내는 포기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딸아이가 학교에 간 평일에 본인의 지원군을 집으로 데려오더군요. 바로 장모님이었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를 잡기 위해 장모님을 부르다니 저는 솔직히 장모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만 하더라도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장모님은 상식적이고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신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같은 사이가 진짜 배 아파 낳은 딸만큼 소중하진 않았겠죠. 김서방, 요새 이런 일 안 겪는 부부 없어. 오히려 이런 일로 갈라서는 게 바보 같은 짓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내 연락받고 와서 하는 소리가 네가 참아라라뇨? 그래서 저더러 참고 살라고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 일이야. 유진이 생각도 해야지. 그 어린 것이 부모 갈라선 사이에서 고생을 해야겠어? 우리 정연이가 외로워서 그랬대. 외로워서. 최서방 자네 사업 잘못된 후로 더 바쁘게 살았잖아. 안 그런가? 여자가 외로워서 잠깐 온기 있는 쪽으로 붙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해줘. 정말 듣자 하니까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요. 장모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이러시면 안 되죠. 장모님, 처남들이 결혼해서 똑같이 당한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약 제가 아직도 사업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어도 이러셨을 거냐고요? 아유, 강서방, 무슨 말을 또 그렇게 꼬아서 하나. 내 말은 당장 참으면 나중이고 나발이고 제 결정은 변함없어요. 내가 등신이지. 뭘 바라겠어요. 됐으니까 그냥 나가세요. 당신도 그냥 나가. 당신 짐 내가 포장이사 불러서 장모님 댁으로 보낼 테니까 지금 나가. 지금? 여보, 지금 어떡해. 왜 못 나가? 장모님 댁으로 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한순간도 당신이랑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참지 못하고 장모님과 아내 둘을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는 당장 이사업체를 알아보고 연락을 했죠. 단 이틀 만에 아내 집만 싹 정리해서 처가 주소로 보냈습니다. 아내에게만 단호하게 군 건 아니었어요.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내가 왼손이면 제 친구는 오른손이겠죠.
20년의 우정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린 놈에게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뭐든 다 했습니다. 나란 일하는 공무원 양반에게 민원으로 혼쭐을 내줬네요. 처음에는 혼자서 그놈이 일하는 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공무원이 욕정에 눈이 멀어 남의 가정 파탄내고 본인 가정도 파멸로 몰고 가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 품위 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짓을 했다고 말이죠. 근데 민원을 넣어도 묵묵부답인 겁니다. 그저 징계위원회에서 처리 중이라는 말만 들었고요. 혹시 이대로 어물쩍 넘어가는 건 아닌가 불안하더군요. 그놈에게 한번 전화로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여보세요? 영우야, 너 우리 시청에 민원 넣는 거 제발 좀 그만해주라. 내가 요즘 얼굴을 못 들고 다녀.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 그리고 유부남이 유부녀랑 놀아놨으면 이 정도 후폭풍은 예상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영우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가 봐온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넌 그 시간 다 헤아려서 내 딸 엄마랑 바람 피웠냐? 내가 정말 잘못했다.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할 테니까 괜한 연락하지 마. 피해자한테 민원 넣지 말라고 협박한다고 민원 더 넣기 전에. 분명 제가 넣은 민원으로 괴로워하는 것 같긴 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7명의 지인들에게 부탁을 했고 다행히 제가 당한 일이 여러 사람의 동정을 얻을 만하긴 한가 봐요. 모두 흔쾌히 협조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2주 정도 시청에 8명의 사람이 그놈의 불륜에 대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피 같은 세금이 그런 파렴치한에게 가는 걸 볼 수 없다. 공무원이 2 가정을 파탄내고 뻔뻔하게 나라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제발 마땅한 벌을 받게 해달라. 이런 민원을 넣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원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놈을 파면 처리한다고 결정을 내린 거죠.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남자들의 우정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었는데 한 줌의 먼지만도 못하게 가벼운 유대였던 겁니다. 그놈의 파면 처리 소식을 듣고 저의 긴 싸움의 끝이 보이는 것 같더군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낸 저는 이후 그놈에게 상간남 소송을 걸었고 아내와도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뻔뻔한 여자가 재산 분할을 신청해서 먹은 밥도 체했네요. 당연히 집 살 때 기여한 게 한 푼도 없어서 기각됐어요. 외도나 저지른 유책 배우자 주제에 너무 염치 없지 않나요? 전 아내는 결과적으로 크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면접 교섭권을 이용해서 딸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엔 공동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돈벌이가 없고 사는 곳이 마땅히 정해지지 않아서 가져가지 못했죠. 물론 꼴도 보기 싫은 전 아내가 딸과 계속 만나는 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딸아이에게서 엄마를 뺏을 수도 없으니 저도 동의했네요. 하지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딸이 엄마, 그러니까 전 아내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딸에게 왜 만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바람 피워서 아빠와 저를 버리고 다른 아저씨 만났다는 게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딸을 너무 어리게만 본 걸까요? 딸은 스스로 외도를 한 전 아내에 대한 어느 정도 감정적인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안 만나고 싶다는 것으로 말이죠. 제 변호사가 이를 전 아내에게 전달했지만 전 아내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매번 연락을 해서 제발 딸의 얼굴만이라도 보여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제가 억지로 애를 데리고 나갈 수도 없는 일 아닌가요? 이건 순전히 딸아이의 선택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강제로 하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아무리 어린 딸이라도 존중할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딸과 함께 오순도순 잘 살고 있어요. 딸은 내색은 하지 않지만 분명 갑작스런 변화에 상처도 있고 또 적응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옆에서 여러모로 더 사랑을 줘야겠죠. 아, 그리고 이 혹독한 싸움 끝에 하나의 경사가 있다면 제가 새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 한 회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한 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어서 절 예외적으로 끼워준 것 같습니다. 참여한 거라서 마땅한 직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잘 된다면 계약직이라도 입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렇게 들어가서 잘만 하면 정규직도 노려볼 만 하겠죠. 제게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일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부정도 많이 했습니다. 내 오해일 것이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리가 없다 하고요. 하지만 그저 인복이 있다고 여겼던 게 모두 착각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나쁜 관계에서 빠져나올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사람 보는 눈을 기르려면 제 내실을 다져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한 방법은 없겠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인상을 보고 판단하고 또 가까워지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요. 그저 살면서 시간과 경험을 통해 단련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얻은 건 쉽게 잃고 어렵게 얻은 건 계속 제 안에 남아서 뼈가 되고 살이 되니까요. 사랑했던 여자와 이혼을 하고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솔직히 아직도 가끔 그때 기억으로 괴로워요. 하지만 오히려 그 괴로움을 내가 꼭 행복해지고 잘 살아야 하는 에너지로 바꾸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제 기나긴 싸움의 역사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넓은 대나무 숲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은 만큼 이 이야기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가벼운 가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